요즘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증시 톱5의 프로에디나입니다. 6월 들어서 시장의 변동성이 상당히 컸다라는 점 어제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장중에 2080선까지 누리면서 전 저점을 깨는 것 아닌가 우려가 컸었지만 어제 종가상 2100선은 다행히도 지킬 수가 있었는데요. 그렇지만 그 다음 날인 오늘 별로 분위기도 좋지 못합니다. 메르스 관련해서 우려가 여전하면서 여행, 카지노, 레저 모두 다 빠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화장품주까지 타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반대급부로 백신주, 의약, 제약, 바이오 섹터는 여전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시장이 또 한 번 2100선을 하회하고 있는 이유는요. 자동차주의 급한 후진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동차 관련주라면 오늘 정말 급락을 하고 있는 것이 공통점 중에 공통점인데요. 외국인도 팝니다만 기관이 특별히 자동차주에 집중 매도를 하면서 코스피는 2100선에서 회복을 할 줄 모르고 있습니다. 자동차 갖고 계신 분들은 정말 투심이 안 좋아지실 것 같아요. 충분히 싸졌고 여기서 더 빠질 수는 없는 자리다라고 봤었는데 이 자리에서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자동차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오늘 지수가 2000을 깨는 듯한 그런 심정을 맛보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동차주가 부진한 가운데 시장도 어렵습니다. 6월장이 어렵다고 하는데 오늘 특별히 종목을 떠나서 이슈 탑5로 꾸려보고자 합니다. 20-30분 짧은 시간 동안 너무 어렵지 않은 내용으로 6월 변수들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소개해드릴게요. 샘플러스 오현진 멘토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5월달은 생각보단 괜찮았지만 6월 접어들자마자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6월에 시장에 영향력을 미칠 만한 변수 5가지 골라오셨대요. 변수 먼저 확인해보겠습니다. 오현진 멘토가 골라온 이슈 탑5 첫 번째 이슈는요. 날짜별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22 통화정책회 이번 주 수요일 밤, 그러니까 내일 밤에 있을 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 오펙 총회인데요. 5일에 있죠. 이번 주 후반, 그러니까 우리 시각으로는 한 토요일 새벽 아침에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우디의 감산 얘기가 있을지 여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다음 주로 넘어갑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 있을 한일의 6월 금통위, 금리 인하 얘기도 솔솔 피어오르고 있는데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보죠. 이날은 특별히 3회 배수인 달의 목요일이어서 둘째 주여서요. 선물옵션 동시만기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 이슈는요. 코스피 200 종목 교체 얘기입니다. 사실 6월달 들어서 이 쿼드러플 비칭 다음에는 반드시 코스피 200 종목을 변경하고 있는데 거래소 측에서는요. 이번 주에 이미 종목이 다 나와 있죠. 어떤 종목이 들어가고 어떤 종목이 빠질지 관련해서 투자 대안으로 투자해볼 만한 종목들이 있는지 코스피 200 지수 변경을 통해서 한번 아이디어 찾아보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다음 주로 넘어가요. 미국의 금리 인상이 9월로 얘기가 나오는 가운데 6월 FOMC 회의에서 어떤 시그널이 나와줄지 역시 관심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5가지 이슈들 하나하나 얘기를 나눠볼 건데요. 오늘 오현진 멘토는 특별히 6월 이벤트들 준비하신 이유가 있나요? 네, 이벤트야 사실 매월 있기는 한데 6월달에 예정되어 있는 방금 말씀해주신 이벤트들은 상당히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칠 만한 이벤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특히 22회의라든지 FOMC 회의에서는 그동안 나오지 않았었던 언급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번 체크해보고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매달 있는 이벤트이긴 하지만 6월에 특별히 좀 다를 것 같은 움직임, 그리고 그런 이벤트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종목보다 이슈를 점검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증시 탑5가 이슈 탑5로 특별히 진행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6월의 중요한 이슈는요. 네, 탑1 첫 번째 이슈는 3일에 있을 22 통화정책 회의라고 하셨습니다. 양적 완화 확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사실 여름철에 유동성이 부족할 것을 대비해서 추가적으로 국채를 매입할 수 있다라고 언급한 이후에 시장이 한번 크게 환호한 바 있었는데 3월 통화회의에서 그런 얘기들이 또 한번 강조되어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얼마 안 남았는데요. 여기서 양적 완화를 확대할 수 있을지 혹은 확대에 대한 가능성을 높여주는 언급 정도는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ECB 정책위원이 수급 공백에 대비해서 완화 정책을 확대할 수 있다. 보통
6, 7월 휴가 시즌에는 시중의 유동성이 조금 줄어드는 경향이 과거의 경험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만회해주기 위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월 600억 유로의 양적 완화를 일시적으로나마 늘릴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한 거고요. 현재 시장에서 지금 예측하고 있는 이제 늘렸을 때 양적 완화 규모는 약 830억 유로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 수준에서 한 20% 정도는 이제 증액을 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 충분히 시장을 좀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이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추가 금리 인하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ECB의 기준금리가 0.05% 수준으로 사실 뭐 역사적 최저치에 이제 네네. 다다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유럽 경제가 뭐 구체적으로 이렇게 뛰어오르거나 살아나는 움직임이 나타나지는 않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추가로 내릴 수 있겠다. 이미 유로존 같은 경우에는 그 마이너스 예금금리 체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기준금리까지 마이너스까지 이제 뭐 내려가게 된다면 충분히 시장을 자극할 만한 이슈로 좀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한간에서는 이제 이 유로존의 그 QE 양적 완화 정책 자체가 경제를 살리는데 그렇게 큰 효과를 볼 수는 없을 것이다라는 좀 부정적인 전망도 있어요. 네. 그런데 우리는 어찌되었건 간에 투자자의 입장입니다. 뭐 경제가 어떻게 되는지는 경제학자 분들께서 많이 얘기를 하시겠죠. 네. 저는 시장에 미칠 영향을 좀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도 그렇고 미국의 그리고 유럽의 양적 완화 정책은 증시에 항상 도움이 돼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양적 완화 정책을 확대한다라는 것 자체는 경제에는 확실히 모르겠어요. 하지만 시중의 유동성 공급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높일 수 있고 국내 시장에 들어오는 외국인의 수급 충분히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ECB 회의에서 양적 완화를 확대하지 않더라도 그 기대감만 준다면 외국인의 수급이 다시 한번 유입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영 원하는 것만큼 들어오지 않아서 시장에 조금 힘이 부족한 모습이긴 한데 내일 밤입니다. ECB 통화정책회의에서 양적 완화 혹은 금리 인하 한다라기보다 시사 발언이 조금 더 보강이 된다면 우리 측면에서 외국인들의 수급 조금 더 들어올 수 있겠다 얘기를 첫 번째 이슈로 들어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탑2 두 번째 이슈 한번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봤을 때는 오펙 얘기였었는데요. 그렇죠? 네. 예, 지금 유가가 사실은 WTI 기준으로 60불 이상 추가 반등을 못하는 가운데 오펙 회의에서 이제 공급 과잉 우려가 좀 잠재워질 수 있는지 아니면 더 불거질 것인지가 관건이잖아요.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은 오펙 회의 뭐 유가 하면 벌써 어렵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네네. 간단하게 현재 분위기를 좀 먼저 짚어주시죠. 네, 오펙 회의에서 뭐 주목해야 할 부분은 역시 말씀해주신 부분입니다. 증산을 할지 혹은 감산을 할지 아니면 동결을 할지. 왜냐하면 그에 따라서 국제 유가가 크게 이제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오펙 회의에 좀 결과를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 이번 회의에서는 원유 생산량을 동결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이제 오펙 위원들이 증산과 감산에 대한 그런 실익 자체를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현재 생산하고 있는 하루 생산량 3천만 배럴을 유지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네네. 유가를 이제 뭐 추가적으로 뭐 늘리지, 그러니까 유가에 대한 감산을 진행하지 않는 이유는 자신들의 쿼터를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네. 유가를 함부로 올리게 되면은 당연히 자기네들이 이제 생산하는 원유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겠죠. 네. 그럼 그만큼 시장 지배력을 뺏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담 때문에 쉽게 유가를 올릴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다만 최근에 있어서 유가에 미치는 영향력, 예전에는 오펙이 아주 절대적인 권력을 휘둘렀다라고 맞아요. 보시면 됩니다. 근데 최근에 있어서는 오펙의 영향력이 상당히 좀 축소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사우디가 이제 촉발을 했죠. 네네. 사우디도 오펙국 중에 하나긴 한데 우리는 절대 감산하지 않겠다. 계속해서 뭐 현재 생산량을 유지하겠다. 혹은 이제 아시아권으로는 요즘에는 이제 원유 공급 그 단가를 조금 올리기는 했습니다만 예전에는 더 깎아주는 모습들이 나타났거든요. 그러면서 오펙과는 좀 다른 행보를 보였었죠. 이럴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유가가 하락한다고 해서 유가가 올리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장 점유율을 뺏기게 되는 부분이고요. 네. 사우디는 아무리 유가를 싸게 팔아도 남는 구조입니다. 지금 한간에서는 1배럴당 생산 원가가 사우디가 세계에서 가장 낮은데요. 네. 15달러에 불과하다는 얘기까지 있어요. 예. 그러니까 30-40달러에 팔아도 충분히 많이 남는다는 거죠. 네네. 그런데 오펙 국가 같은 경우는 평균 원유 생산 단가가 한 50달러 수준에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60달러는 조금밖에는 이제 뭐 남길 수 없는 국가 맞으니. 수준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오펙국은 불만이 좀 많지만 사우디는 절대 우리는 감산을 하지
않겠다. 오히려 생산 쿼터를 늘려야 하지 않겠냐라는 주장까지 좀 펼치고 있기 때문에 네, 동결을 넘어서 더 많이 생산하는. 맞습니다. 그래서 오펙 입장에서는 오히려 뭐 동결까지만 해도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의견들을 종합해 봤을 때 오펙 국가 내에서는 동결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국제 유가는 어쨌든 현재에서 움직이고 있는 WTI 60달러 수준에서 크게 오르거나 크게 떨어지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동안 유가 약세 이슈에 의해서 움직였던 여행주나 항공주 더 이상은 이제 유가로 호재를 받을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관련 섹터 같은 경우 유가에 대한 기대감 좀 낮추고 대응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유가 같은 경우는 이제 현 수준에서 좀 동결되면서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나갈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펙 회의에서 그 감산 얘기가 없고 뭐 증산도 하지 않고 현재 국면을 그냥 동결한다라고 하면 유가도 이 정도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결국 그렇게 보고 계신 건데 그러면은 뭐 정유 화학주도 좀 불리합니까? 그러니까 유가 하락수에 주건 유가 상승수에 주건 유가 관련주는 좀 안 보는 것이 좋을지. 왜냐하면 정체 국면 정도로 예상해 주셨잖아요. 그것이 궁금한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장 자체가 제가 오전 시황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슈와 테마가 있는 개별주만 움직여요. 그래서 유가 관련주는 유가에 대한 모멘텀을 이미 상실해버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유도 마찬가지고요. 뭐 화학도 그렇고 여행 관련주라든지 항공 관련주 유가의 민감도가 높은 종목들이 당분간 시장에서 언급이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일단 좀 보수적으로 보시고 시장에 이슈가 되는 종목군 위주로 대응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가장 쉽게 정리해드리면요. 5일날 오펙 총회 이번 주 후반, 이번 주 다 지나고 나면 다음 주부터는 유가 관련해서 뭐 이 종목이 움직입니다. 이런 이슈들은 아마 훨씬 줄어들 거다라는 얘기 들어봤습니다. 세 번째 6월달 중요한 변수입니다. 오현진 멘토가 들고 세 번째 이슈 탑3 11일에 있을 금통이 다음 주 목요일인데요. 금리는 동결되지 않을까. 근데 최근에 이제 5월달 수출이 10.9% 두 자릿수대로 급락을 했고 또 가파른 엔저 때문에 물론 이제 달러원만 보면은 한은에선 금리를 내릴 이유가 거의 없어 보이지만 엔원 환율을 보면은 한은도 또 그리고 이렇게 부진한 수출을 봤을 때도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되지 않겠느냐. 시기는 6월밖에 없다. 6월 놓치면은 금리나 못한다. 미국 스케줄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 의견들이 있지만 동결로 자막을 뽑아주셨네요. 네, 그래서 금통위는 또 뭐 항상 중요한 이벤트인데 이번 금통위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환율에 관련된 노이즈가 굉장히 심합니다. 달러는 강세가 문제고 엔화는 약세가 문제고 오늘 차 급락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 자동차까지 이제 엔저 우려에 의해서 좀 급락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금통위 입장에서 상당히 좀 고민이 많은 회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이제 동결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게 현재 시점에서 0.25% 정도 내린다고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가 좀 의문스럽기는 해요. 그리고 지금이 전반적으로 이제 원화 강세 현상이 팽배하다. 이러면 기준금리를 내려서 원화 가치를 떨어뜨리면 좋겠는데 지금은 원화가 강세다라기보다는 달러가 강세인 겁니다. 상대적으로 엔화가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뿐이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기준금리 조절로 인해서 현재 환율의 움직임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기준금리를 인하하게 되면은 미국은 출구 전략,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가 계속해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6월 달에서 내리더라도 분명히 부정적인 이슈이면 사실입니다. 그래서 국내에 투자하고 있는 미국계 자금이 미국으로 회귀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현재 시점에서 기준금리를 내리긴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기준금리 동결할 건데 뭐 체크할 부분이 있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하는 총재는 엔저에 대한 대응 방안을 반드시 언급을 할 겁니다. 뭐 자기가 언급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기자들이 계속해서 이 부분을 질문을 하겠죠. 엔저에 대한 대응 방안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궁극적으로 저는 스무딩 오퍼레이션을 시행하는 게 가장 긍정적이다라고 보거든요. 살짝 알게 모르게 개입하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스무딩 오퍼레이션은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구두 개입이고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엔화를 사고 파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구두 개입은 이 엔저를 이제 관망하진 않겠다. 실제로 엔화 약세가 더 심화되게 된다면 우리가 엔화를 다 사들여서라도 엔화 가치를 끌어올리고 원화 가치를 안정시키겠다라는 언급을 시장에 계속
계속해서 주는 것이고요. 네네. 그게 이제 통하지 않는다면 조금 더 강력한 정책으로 진짜로 엔화를 사고 파는 정책을 시행을 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이제 원엔 환율을 조정하는 정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스무딩 오퍼레이션은 사실 선진국에서는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정책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한국에서만 유독 이런 정책을 시행하는데 약간 꺼리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네. 그래서 이번만큼은 이런 스무딩 오퍼레이션, 직접적인 환율 개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이번 금통위에서 이런 스무딩 오퍼레이션 가능성이 제기되게 된다면 지금 급락하고 있는 엔화 관련된 특히 자동차주가 되겠죠. 네. 자동차주가 반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혹은 없을지 여부가 결정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체크 포인트로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께 자꾸 제가 이렇게 언급드리는 게 좀 죄송스러울 정도인데요. 지금 코스피는 2090선을 이탈했고요. 그 가운데 역시 중심에는 자동차가 있습니다. 현대위아가 마이너스 9%대까지 밀리고 있고요. 모비스는 마이너스 7.7%, 현대차도 마이너스 7.4%. 지금 현대차 그룹주들은 시총에서도 크게 후진하고 있음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5월달 사실 저는 기억하거든요. 5월 금통위에서 옵션 만기까지 잘 보냈다가 금요일날 2130에서 크게 밀렸어요. 그 뒤로 시장이 굉장히 고전을 면치 못했는데 6월달 금통위에서 뭔가 좀 깜짝성 있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는데요. 어쨌거나 6월 금통위 금리 동결이 되더라도 스무딩 오퍼레이션 얘기가 좀 나오길 바랄 뿐입니다. 이슈 세 번째 들여다봤습니다. (6월달) 중요한 이벤트 네 번째 이벤트는요. 오연진멘토가 꼽아온 탑4 이슈 12일에 있을 코스피 200 정기 변경이다. 수급 변동성 확대 유의하지 하셨는데요. 한국거래소는 매년 6월달 쿼드러플 만기, 그러니까 선물옵션 동시 만기 둘째 주 목요일 다음 날인 금요일날 코스피 200 종목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안 맞는 종목들은 좀 빼고 요건을 갖춘 종목들은 다시 편입시키고 하는데 이미 빠지고 또 들어올 종목들이 정해졌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13종목 정도가 신규로 편입이 되고 빠져나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시장의 관심이 조금 높은데 이 코스피 200 정기 변경은 새삼스러운 이슈는 아니에요. 원래 매년 있었던 이슈긴 네네. 해요. 그런데 최근에 있어서 더 크게 부각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수에 편입되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인덱스 펀드들이 이런 종목들을 편입하고 추종하면서,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수급 기대감이 갈수록 좀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관점에서 지금 편입이 예정되어 있는 종목들, 현대리바트나 한샘, 일동제약, 경방 그동안 주가가 워낙에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수 편입 이슈로 인해서 이번 주 초에 또 좋은 모습, 추가적인 반등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였고요. 네. 오늘은 시장이 약세를 보이면서 다소간의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네. 반대로 이제 편출되는 종목들이죠. 일진디스플레이나 대덕GDS, 송원산업 같은 종목들 그동안 주가도 안 좋았지만 편출 이슈 때문에 더더욱 주가가 급락하는 모습들이 네. 전반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시점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이냐, 코스피 200에 편입되는 종목을 볼 것이냐, 이렇게 본다면 분명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렇게 수급 이벤트들은 변경 전에 어차피 전반적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과거의 경험을 봤을 때 이 편입 이벤트가 종료된 시점에서는 오히려 편입된 종목들이 주가가 그동안 수급 이벤트 때문에 올렸었던 부분을 많이 뱉어내는 모습들이 많이 나왔어요. 뉴스에 팔자. 네, 맞습니다. 예.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편입이 결정된 종목들을 신규로 매수하기는 굉장히 부담이 있고 지금 코스피로 신규 편입된 종목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오히려 네. 흔들릴 때 차익 실현을 생각하셔야 될 구간에 위치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코스피 200 정기 변경 이슈를 주요 이벤트 중에 하나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네. 신규 편입된 종목을 오히려 주의하자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라는 점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도 그 중에서 편입되는 종목 중에 좀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을 한 종목만 한번 뽑아보자면 저희 현대 엘리베이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대 엘리베이터는 편입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종목 대비해서는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 못했고요. 네. 또 하반기 같은 경우는 중국 내수 시장에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또 기대가 됩니다. 얼마 전에 유상증자를 발표를 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재무구조에 대한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해서 가져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현대 엘리베이터가 중국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0.6%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점유율도 추가적으로 늘려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국내 부분에서의 기대도 있어요. 그래서 현대 엘리베이터는 이제 말 그대로 엘리베이터를 이제 생산하는
판매하는 업체인데 실제로 주택 경기가 살아나면 이 엘리베이터 시장이 1, 2년 정도 후행해서 살아나는 그렇겠네요. 경향이 있습니다. 예. 근데 올해 같은 경우 초만 해도 지금도 그렇지만 국내 부동산 경기가 어쨌든 회복되는 국면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대 엘리베이터의 매출도 좀 후행해서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고려했을 때는 이제 편입 종목 중에서 현대 엘리베이터 정도는 관심 가지셔도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200 지수 편입에 되는 종목들 지금 오르고 있을지 몰라도 최근에 좋을지 몰라도 단행되는 그런 12일에는 오히려 빠질 수 있다. 하지만 현대 엘리베이터는 자체적으로 모멘텀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종목만큼은 괜찮을 것이다 얘기 들어봤습니다. (6월에) 많은 이벤트들이 있지만 마지막으로 이 이벤트 놓칠 수 없네요. 반드시 챙겨야 할 6월의 이벤트 마지막 이슈는 16일, 17일 양일간에 있을 미국의 6월 FOMC 회의입니다. 기준금리 인상 논의가 본격화될 거다. 지금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공식화한 옐런 의장의 발언과 지금까지 어떤 분위기, 옐런 의장이 또 8월 잭슨홀 미팅에 불참한다라는 것을 감안해서 지금 9월 달부터 연준의 금리를 서서히 올리기 시작하지 않을까. 그러면 6월 당장 이번 달 FOMC 회의에서는 뭔가 금리 인상에 어떤 신호를 주지 않을까. 그래서 더 주시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6월 달에서는 기준금리를 동결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긴 하죠.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다면 향후 언제 금리를 올릴 것인지에 대한 연준 의원 간의 설전들이 아마 좀 치열하게 전개가 될 것 같아요. 네, 또 막 영어 분석하고 그러겠네요, 다들.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 시점을 예상해 볼 수 있는 회의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미국의 지표가 상당히 크게 좋게 개선이 되면서 9월 금리 인상설이 상당히 힘을 좀 얻었었는데 1분기 GDP가 또 생각보다 그렇게 좋게 나오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네. 요즘에는 지표가 다시 한번 좀 꺾이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금리 인상 시점이 불투명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회의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시점, 컨센서스를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금리를 빨리 올리기 부담스러운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세계 경제 글로벌 둔화 이런 부분은 차치하고서라도 미국 내에서도 이 강달러에 대한 경계감을 상당히 크게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달러 가치가 높아지면 미국에서 수출하는 기업들의 그런 실적도 계속해서 안 좋아질 수 있고 실제로 맥도날드 같은 다국적 기업 같은 경우 강달러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빠르게 금리를 올리기도 상당히 좀 어려운 여건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궁극적으로 FOMC 회의를 말씀드릴 때는 이것을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금리 인상이 그럼 시장의 악재냐? 그건 아닙니다. 언제 올리는지 확실한 신호를 주면 그것은 악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네. 지금 시장이 두려워하는 불확실성. 것은 맞습니다. 금리를 언제 올릴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6월 FOMC 회의로 인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컨센서스가 9월이든 12월이든 내년이든 분명하게 정해지면 그게 시장의 가장 큰 호재입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이 된다 안 된다 이 부분에 너무 연연해하지 마시고요. 네. 금리 인상이 되는 시점이 명확해질수록 시장에는 호재가 되니까 이 부분을 잘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끝으로 FOMC 회의를 앞두고 상한가 변동폭 시기와 상당히 좀 맞물려 있습니다. FOMC 회의가.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이 단기적으로는 크게 실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유의하셔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 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6월 시장을 둘러싼 중요한 이벤트들 그냥 짧은 시간에 들어봤지만 하나하나 듣기에도 이거 중요해 보인다. 이것도 중요해 보인다. 이렇게 하면서 전 얘기를 들었었는데 이러한 이벤트 외에도 방금 전에 얘기해 주셨듯이 미국의 FOMC 회의 바로 직전에 우리는 가격 잠폭 2배로 늘리는 정책이 시행이 됩니다. 타이밍도 참 오묘하지. 꼭 좀 나중에 하면 안 돼 하는 생각도 드는데 아마 스케줄대로 할 거는 같은데 관련해서 오현진 멘토님이 강연회를 준비하고 계시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입니다. 6월 7일 오후 2시 장소는 동부증권 여의도 지점이고요. 네. 5호선 여의도역 5번 출구로 나오시면 오실 수 있습니다. 강의 내용에 대한 주제는 6월 가격 제한폭 변경 전 시장 대응법입니다. 앞으로 약 보름간은 시장의 변동성이 크고 상한가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이런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어떤 섹터군을 집중적으로 공략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은 분들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오현진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6월 변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장이 또 좋지 않아요. 2085선 정도면은요, 지금 5월 저점. 그러니까 어제 한번 저점을 깰 뻔했던 그 저점을 지금 건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래쪽으로는 바로 바듯하게 60일 이동평균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반드시 정말 그 어떤 면으로 봤을 때도 기술적으로 반드시 지지가 돼야 되는데 오늘 자동차주 때문에 또 헤매고 있네요. 기관이 1,500억가량 순매도 중인데 1,400억 이상을 자동차주가 포함되어 있는 운수장비 섹터에 집중적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현대모비스 나란히 8%대 급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오후장에 제발 자동차주 포함해서 밑골이 간절히 달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증시 탑5 마무리 짓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